리서치 2팀 남주현 현대로템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산업분석, 기업분석, 투자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밸류에이션 설명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산업분석입니다. 일단 현대로템이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발트의 오른쪽에 있는 발트 3국은 같은 동슬라브족이었습니다. 추가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CIS 회원국이었고 2013년에 우크라이나가 EU와 무비자 협정을 맺게 되면서 이듬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같이 속해 있던 CIS 회원국으로부터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를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요. 2013년에 무비자 협정을 맺고 난 이후인 이듬해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게 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더 냉소적이게 됩니다. 그 이후 2월 24일, 이번 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주 의견으로는 러시아가 EU,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가스선 등의 에너지의 소유권을 쥐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EU의 편을 들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가스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을 잃게 된다고 러시아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략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역사적 배경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 관계 때문에 해당 전쟁은 쉽게 끝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인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에 의하면 2023년, 2022년까지는 해당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GDP 대비 미국이 3.7%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고 20위까지인 네덜란드까지의 자료입니다. 2023년의 자료는 어떻게 구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부분은 지금 예상 증가율 오른쪽에 예상 증가율 부분을 보면 빈 공간에 나와 있는 것은 해당 국가가 내년 GDP 대비 국방비 예산을 얼마만큼 증액할 예정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후 영국은 2025년까지 3%, 프랑스는 2024년까지 2.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상 증가율이 이만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인접 국가들과 인접의 인접 국가들의 사이가 좋지 않은 그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퍼센트만큼 다른 국가들도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2023년 GDP 대비 국방비 증액은 약 2.7%, 2022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추이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아시아와 유럽이 가장 많은 군사비 지출의 증강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대륙은 과거부터 국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국가가 속해 있는 대륙으로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과 앞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7%가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파이는 어디로 흘러가냐라고 봤을 때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순으로 그 이하 순으로 주요 무기 수출 국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국가들 간에 무기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점유율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테지만 러시아는 일단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해당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입니다. 추가로 미국이 그러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지난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무기 제공을 지원해 왔고 특히나 155mm 박격포 포탄의 무기 제공과 전쟁을 한다면 급격히 위험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소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산업의 미드텀이 13개월에서 18개월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미국은 수주를 받게 되더라도 새로운 무기 제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동유럽 국가를 포함한 유럽 전 대륙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과거 2019년에 로키드 마틴이 대만의 M1A2 전차를 수주했을 당시 2019년에 수주를 했고 계약을 했고 이번 년 말에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본래 미국의 무기 수주 계약권은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고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국가 중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K방산의 현재입니다. K방산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K방산이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또 해당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27일에 폴란드 수주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수출 수주권으로 약 20조 4천억 원이 2027년 8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수주 잔고로 찍힐 예정입니다. 이들의 수주 내용은 현대로템의 K2,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한국항공우주의 FA50을 총 포함한 수주 금액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9월 초에 있었던 MSPO, 인터내셔널 디펜스 익스비션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는데요. 특히나 나토 연방 국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국가들 중 많은 국가가 현재 K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방위산업은 매니아층이 두터운 산업이기 때문에 방산 매니아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썰을 봤을 때 썰을 보면 이번 MSPO 전시회가 끝나고 영국이 위에 있었던 폴란드 수주권보다 더 많은 수주액을 우리나라에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극도로 추운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당 내용은 뒤에 투자 포인트와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K방산의 미래입니다. 왼쪽 자료를 보시면 이미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22년 8개월의 수출 실적을 체킹했을 때 총 5년 동안 320%,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점유율 1위였던 미국이 14% 증가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4% 증가한 것이 미국보다 더 지금 한국이 3배 는 것보다 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테지만 방위산업은 카르텔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320%라는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자국 무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 1위를 달성했고 또 방위사업청의 언지에 따르면 올해 수출의 규모는 세계 5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레이 솔루션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선 해당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동사의 레이 솔루션 매출의 구조는 내수 1, 수출 3으로 1대 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부분이 더 큰 것인데 왜 내수 얘기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수출에 관한 전동차의 수출에 관한 부분은 2017년부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철도 차량 입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이 세 개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해외로 수주를 나갈 때는 이 세 개 국가들이, 이 세 개 기업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로템이 5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이 세 개의 기업이 모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해외로 수주를 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국제 인증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국내 철도 차량 기업이 해외로 수주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왼쪽 아래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 철도 차량, 열차 제어 시스템은 현대로템의 레일 솔루션 중 주로 영위하는 산업인 섹터들이고요. 각각의 세계 시장 규모 예상치에서 CAGR 연평균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약 4%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시장 규모와 국가 정책,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이전보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매출액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입니다. 매출액 비중은 레이솔루션이 가장 크고 이하로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랜트가 있습니다. 현재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가장 낮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아래 영업이익 비중을 봤을 때 디펜스 솔루션이 레이솔루션보다 영업이익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레이솔루션의 OPM은 2%에서 3%, 디펜스 솔루션은 6%에서 7%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에코플랜트는 최소 단위인 10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영업이익 비중에서 체킹되지 않았고, 물론 적자는 아니었지만 영업이익 단위가 10억 단위였기 때문에 해당 그래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동사의 디펜스 솔루션에서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제품이 한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현재 전 세계 전차 시장에서 2위에 랭킹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랭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현재 현대 로템 K2보다 높은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대다수가 K2보다 레오파드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한국의 K2 전차가 2014년에 개발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전시에 투입된 적이 많지 않고 수출을 한 적이 이번 폴란드 수주권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비교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감 명중률과 자동 장전 장치 유무, 경사지 진동 유무, 승무원 수를 감안했을 때도 K2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펜스 솔루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말씀을 드리던 앞선 기업 산업 분석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8월 26일에 폴란드 K2 공급 계약 본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 것까지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7년까지 꾸준한 수주 창구가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해당 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해 드렸듯이 국내 단일 무기 수출 최고 계약액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가장 큰 모멘텀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예상을 하셨을 때 방위산업은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수혜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지만 물론 수혜를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6월까지는 큰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였고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연방국가들이 모였던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K방산은 한 번 더 모멘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모멘텀을 보였던 것은 폴란드 건이 계약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 기사가 뜨고 모멘텀을 보였지만 가장 큰 모멘텀을 보였던 것은 체결 당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수주가 터지게 된다면 아마 주가 추이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레일 솔루션입니다. 레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꾸준하게 수주를 하고 있고 아일랜드 부분을 가장 유심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2007년, 2008년, 2019년, 그리고 2022년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한 국가가 한 번 수주를 하게 되면 꾸준히 수주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은 물음표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일랜드에 해당 전동차 관련 관계자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해안 침식이 심하기 때문에 철도 노선 보호 차원에서 아마 투자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현대로템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수주액은 3,847억 원으로 아마 레일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끊임없이 있을 예정입니다. 레일 솔루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 수주권뿐만 아니라 레일 솔루션 부분도 8월 24일 비슷한 시기에 수주를 했습니다. 이집트에 수주를 했는데요. 22년 8월 24일 카이로 매크로 2호선, 3호선 전동차 수주를 했습니다. 해당 액수는 7,557억 원으로 아래 보시다시피 꾸준한 레일 솔루션 수주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의 자료를 보시면 3분기, 4분기는 제가 추정치로 레일 솔루션 수주 잔고를 찍었고 이 자료를 봤을 때 꾸준하게 레일 솔루션 산업은 수주 잔고가 찍히고 있고 꾸준하게 매출액을 보장해주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플랜트입니다. 에코플랜트는 기업 분석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현재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반기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예상 투자액에서 2024년에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수소 관련 보고서에서도 관련 산업은 수소 경제 산업은 2025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 2024년에 에코플랜트 부분의 연도별 예상 투자액이 이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내년 2023년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울산의 태화강역부터 울산역까지 수소 연료전지 트램을 약 2,500km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으로 아마 향후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폴란드 MSP 유업이 추가 수주에 대한 예상입니다. 해당 부분은 노르웨이 건인데요. 노르웨이 수주를 누가 하냐에 대한 얘기는 이번 년 1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의 독일 레오파드 2와 현대로템의 K2가 명단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교를 했을 때 현대로템의 K2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경 적합성 테스트, 영하 32도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2박 3일 뒤에 시동을 걸었을 경우 독일의 레오파드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현대로템의 K2는 시동이 걸리며 운행에 전혀 차질이 없는 것을 보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노르웨이에서는 긍정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13년 카타르 수주권을 감안했을 때 독일의 레오파드는 약 400대당 400원 정도의 가격을 보였습니다. 근데 물론 약 10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비싼, 약 10% 비싼 400억에서 450억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의 경우 폴란드 수주액을 감안했을 때 10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가 되고 다음 달 중으로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가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고 해당 노르웨이 수주권에서 독일의 레오파드보다 현대로템의 K2가 협상자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해당 계약권에서 노르웨이가 편성한 예산은 약 1조 6,300억 원입니다. 이 가격으로 약 200대 교체를 희망하는데요. 독일의 레오파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으로 200대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가격상도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에도 좋고 적합성 테스트에도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월 중에 해당 수주 계약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체코, 슬로베키아, 노르웨이, 이집트 등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체코 일단 슬로베키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기가 슬로베키아인데요. 슬로베키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T-72를 서른대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독일이 가즈프롬이라는 러시아의 국영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그러니까 러시아의 상대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독일은 뒤에서부터 후방 지원을 하는 것을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지원을 하면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나 다른 무기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는데요. 슬로베키아뿐만 아니라 많은 폴란드 등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지만 독일은 이를 지원하기를 꺼려했고 본인들 국방비 증액에 먼저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그 전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나라로 수주를 했고 슬로베키아 또한 우리나라에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체코와 슬로베키아가 주력을 하고 있는 T-72라는 모델은 1971년 소련제로 이미 50년이 넘게 지난 매우 구시대적인 전차입니다. 그래서 체코와 슬로베키아 모두 다 우리나라 K2 전차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체코와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끼리 대화를 했을 때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도 K2 도입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이를 보아 아마 체코도 수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K2 도입 의지를 밝혔고 수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2019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뤄졌었고,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년 말에 아마 K2 계약권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 걸로 봐서 추가 수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당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일단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핵 기술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교환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와 같은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와 같이 파이브 아이즈 연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 아이즈에 들지 못하면 파이브 아이즈뿐만 아니라 나토 연방국의 안에 들지 못하면 무기 뭐 기술력 교환이나 핵 교환 뿐만 아니라 뭐 우주 기술 이런 것들을 교환하기 어려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파이브 아이즈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확대 추진 국가에 당국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방위산업은 국가를 지키는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가 어렵고 나라 간에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은 2022년까지 각 분기별로 책정을 했고 2023년에는 한 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각 산업 부분의 레일 솔루션,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랜트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 수주액 해당 단위, 카이로 8월 24일에 카이로 수주액을 했던 것이 매달 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08억 원 정도로 됐고 한 분기에 324억 원을 책정했을 때 미드타임을 감안해서 2023년 3분기부터 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디펜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2, K1 전차 공급 계약에 대해서 작년 2분기, 3분기 했기 때문에 미드텀상 3분기, 이번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해 해당 금액만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폴란드와 체결한 K2 1차 공급 계약에 대해서 또 2023년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데이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노르웨이 계약권은 아마 폴란드가 1000대 정도를 계약한다는 가정하 노르웨이는 200대를 수주를 한다는 가정하에 계약 기간이 2년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폴란드 현재 가동률 같은 걸로 계산했을 때 폴란드 수주액을 먼저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노르웨이는 추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4년 정도 더 걸릴 것이고 이 부분은 2025년부터 반영돼서 4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아마 노르웨이 계약권은 2025년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어떤 수주가 있을지에 대한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사업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국내 수소연료 전지 CAGR이 9.2%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9.2% 정도로 매출액 추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출원가는 이와 같이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와 판관비, 영업의 손익, 법인세 부분은 해당과 같이 계산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밸류에이션입니다. 이와 같이 추정을 했고 예상 주가도 위와 같이 책정했습니다. 일단 PER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그리고 프랑스의 철도 차량인 알스톤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를 생산하는 라인메탈의 PER을 모두 평균을 가정했을 때 17.365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해외 기업에 비해 PER이 약 3%, 3정도 높은 K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 정도로 계산을 했고 2023년에는 이번 폴란드 수주권과 같이 큰 모멘텀이 없을 것으로 보아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PER이 조금 낮은 2 정도 낮은 18로 계산을 했고 2023년 상승 예상 주가는 46,55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상승 여력 약 65.65% 높을 것으로 보아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